현재 입시의 어떤 그 변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모집 정원과 그해 태어난 학생들의 그 숫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학령 인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의 이제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고3 학생들 학령 인구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59만 명, 52만 명대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2002년생에 비해서 현재 고3은 현재 대학교 1학년은 13만 명, 그다음에 1년 선배인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한 6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인서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서울대학, 인서울대학. 인서울대학의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인서울대학의 모집 인원이 대략 한 6만 5천에서 7만 명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서울대학이 2배가 생긴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2배가 생긴 거고 또 그만큼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마치 이제 시조처럼 외우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연고, 뭐 서성한 해가지고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들 대학들의 경쟁률이 한 15대 1 가까운 데서 이제 11대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대학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의 전문대 포함 대학교 정원이 대략 한 50만 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까지는 태어난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1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지금 이제 대학교의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전문대까지 포함했을 때 전문대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은 한 10만 명 정도 못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는 점은 또 한편 이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인구 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후배들로 갈수록 또 더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혹시 고3 때 대학을 못 가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수하지 마시고 군대를 갔다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현재 이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폐교가 된다. 폐교의 순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벚꽃이 피는 순서인데 아무래도 벚꽃 먼저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명지대학교가 망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명지대학이 없어지느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명지대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명지대학은 이제 명지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명지대 법인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 명지대 법인의 어려움이 생긴 것 뿐이고 아마 운영자가 바뀌면 바뀌었지 대학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대학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은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입학한 대학이 폐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폐교가 되면은 대학도 특별 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학교로 전학을 보내줍니다. 명지대학교 옆이 연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이제 접근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인구의 변화가 좋은 면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적,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 수가 감소합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쭉 보니까 전국에 한 30% 전국에서 전체 전교생이 30% 이상 줄어든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또 대체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학생 수가 73명 줄어든 고등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나 보니까 이건 실제로 있는 서울에 있는 2개의 고등학교를 확인한 겁니다. 1에서 2등급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2명이 줄었고 2, 3등급간이 6명, 3, 4등급간이 11명. 100명이 더 줄어든 학교를 보니까 1, 2등급간은 뭐 워낙 또 이쪽은 촘촘하다 보니까 좀 많이 덜 줄었는데 2등급
2등급과 3등급 간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고등학생들은 과거에 지금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선배들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선배들이 들어갔던 내신 성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합격선은 좀 낮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한 이제 수능 인구도 많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인구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능 인구를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수능 국어에서 수능도 역시 1등급 받으려면 전체의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1등급이 23,695명이 나왔는데 올해 수능 본 학생에서 4%를 끊어보니까 아마 22,000명 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수능에서 1등급이 2,000명이 줄어드는데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또 줄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4,000명 이상 1등급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등급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여기는 4%지만 2등급은 7%잖아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수능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내가 수능을 어느 정도 잘 준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준이 된다면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대학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신을 받기 어렵고 그다음에 수능에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 앞에 닥쳐진 구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2학년 학생들이야 뭐 큰 문제 없지만 1학년의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수능 등급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 물리 2 과목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해하죠? 진로 선택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구분하죠. 거기서 이제 현재 2학년들은 이런 식으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정보까지 제공되고 석차 등급 정보까지 제공이 되지만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원점수와 평균점 그리고 성취 평가인 A, B, C만 적용이 되고 이 역시 절대 평가가 돼서 선생님이 뭐 몇 점 이상 받으면 A, 뭐 몇 점 이하면 B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나눠진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 등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할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기존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9등급제 내신 성적하고 뒤섞여서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가 대학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도 도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 입시의 하나의 배경 상황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인구수 감소와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그 평가 방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이미 모집 인원이 다 나왔는데요. 모집 인원을 보면은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정시 확대, 정시 50% 이상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우리 2학년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시가 지금 77.3, 77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정시를 보시면은 22.7, 23 이렇게 나와서 지금 0.3%가 지금 차이가 나오죠. 이 0.3%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쭉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2학년 학생들 0.3% 늘었고 논술 전형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약간 줄어서 논술과 실기 전형에서 줄어든 인원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바로 수능 위주 전형 쪽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23%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시험 보는 학생부 종합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늘었고 그다음에 정시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줄여서 정시를 늘린 이런 구조 상태가 된 거고 아마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1학년은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출제 영역의 이제 변화도 주어지게 되는데요. 2학년은 큰 변화는 없고 수학에서 기하만 빠진 것이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학년에 가면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1학년과 2학년이 수능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2학년까지는 기존 수능 형태로 가고 1학년은 이렇게 선택 과목을 많이 두자라고 했는데 일단 국어의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선택시켜서 시험 보자라고 했는데 뭐 이 두 과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 내지는 전체적으로 또 문법에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법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려서 대체로 국어는 화법 쪽으로 몰려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화법과 언어로 구분돼서 학생들이 시험 본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수학이죠. 수학은 기존에 2학년들은 이과는 수학 가형, 문과는 수학 나형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1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세 개로 해서 이 중에서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아까 봤던 그 시조처럼 읊는 그 대학들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대학교 자연계, 공대, 의대를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다시 말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를 오기 위해서는 확률과 통계를 보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과는 필수 과목의 선택 과목 미적분이나 기하. 근데 뭐 기하를 선택할 학생들이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갈려서 사실상의 수리 가나형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탐구 과목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탐구 과목은 사탐, 과탐 할 거 없이 무조건 2개만 해라. 이렇게 이제 돼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는데 역시 대학들에서 못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문과는 상관없는데 이과 쪽으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과학 2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결국 이렇게 거창하게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1학년과 2학년의 수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방안이 좀 바뀌죠. 그래서 1학년부터는 많이 바뀌어서 자율활동과 수상사항 종합의견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봉사 특기사항은 삭제되게 되죠. 1학년은. 그리고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으로 지금 생기부의 변화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인구 감소하고 학교당 학생 수의 감소, 그리고 내신 성적의 최상위권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그 다음에 수능 인원의 감소, 수능의 높은 등급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구조가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 구조상에서는 수시 쪽이 좀 더 비중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기존의 학력고사는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이었고 그다음에 시험 과목도 굉장히 많았지만 수능은 시험 과목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개념 공부를 했다면 그 개념 공부를 하면서 성장했을 자신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학력고사처럼 4당 오락, 뭐 빽빽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성적이 확 뛰어오르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능입니다. 또한 수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대평가예요. 수능은 평가를 할 때 상대평가인데 지금 이 학생이 이 학생들보다는 작지만 반대로 이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은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이 상대평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한번 이해하자면은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나오는 그 점수 방법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 점수. 그래서 수능은 일단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평균점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높으냐, 평균점에서부터 얼마나 낮으냐를 기준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국어 시험이 모든 학생들의 평균이 70이고 나는 90점을 받았고 그랬다면은 나중에 점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점에다가는 기본 점수 100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내가 높으면 100 플러스 알파 점수. 그다음에 평균보다 낮게 되면은 100 마이너스 알파 점수를 받는 구조가 바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탐구는 이제 50점이 기본 점수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2학년 같은 경우 3월 지금 몇 월 봤죠? 3월 보고 6월. 이제 서울은 6월을 안 보거든요. 울산 6월 보나요? 예, 6월, 9월. 봤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 11월 모의고사 보죠? 이제 모의고사 쭉 보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면은 거기 표준 점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실 때 그 표준 점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보시고 아이가 뭐 120 몇 점 또는 뭐 97점 뭐 이렇게 이제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공부를 정말 안 했는데 점수가 97, 98이야. 표준 점수가. 근데 결국 그게 무슨 뜻입니까? 97, 98이면 평균 이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석차를 낸 다음에 그 석차에 따라서 백분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수능입니다. 이게 어렵게 얘기한 거고요. 그럼 쉽게 얘기한 게 뭐냐? 쉽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바로 수능이라는 게 어떤 시험이다? 남들 놀 때 공부하면 잘 나오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EBS I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공부의 왕도라고 있거든요. 그 공부의 왕도에서 어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를 의대생 중에서도 1등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리를 이렇게 잘하게 된 비결을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뭘 꺼내냐면은 그 참고서 물리 교과서를 좀 쉽게 풀이한 참고서들 있잖아요. H 뭐 이런 참고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고서를 꺼내서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 몇 번 읽었을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낡은 책을 보고 기자는 한 10번 읽었냐라고 물으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이 책을 50번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 의대생이면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근데 그 머리가 좋은 의대생이 물리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물리책을 50번 읽었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되짚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과탐, 사탐 잘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이제 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양심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조금은 우리 학생들이 좀 철저한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탐구 선택 방법은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탐구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탐구 선택 방법은 수학이 우수한 학생들은 문과 계열이죠. 경제나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처럼 수리, 도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휘력이 풍부하고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뭐 사문이나 생윤 이런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나 이런 데 배경 지식이 많은 학생들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의 경우에도 수학이 우수한 자연계 학생들은 물리, 원투, 화학처럼 수리적인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과목들. 그다음에 좀 자연의 미시적인 이해, 뭐 분자 구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화학, 화투, 생투 같은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다,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난 자신 있게 암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생원, 지원, 지투로 공부해 준다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수시, 정시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의 교육 과정을 이 수능이 다 반영하지 못하고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이 수능이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현재 정시 구조에서는 생원과 지원을 선택해서 수능을 잘 본 학생이 물리를 선택해서 수능을 못 본 학생보다 기계공학과를 갈 확률이 높은 이런 구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교육과정과 수능이 좀 아구가 안 맞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입시는 또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가는 것을 떠나서 자신이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정 현황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이 10개의 주요 대학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보지 않으면 자연계 우리 학교 시험 못 본다라고 못을 박아버렸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1개의 대학들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건 이제 대학들이 다 발표하면서 점점점 이 내용들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수능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능 모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갔을 때 가장 학생들이 좋은 거예요. 대학 입시가 끝난 다음에 가장 행복해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우리 그 추가 합격이라는 거 알죠? 추가 합격, 충원 합격. 그래서 충원 합격 마감한 날 마지막 시간에 전화 받고 합격한 학생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해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치를 뽑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입시는 자기의 위치와 또 그 결과에 따른 만족감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배치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배치표를 통해서 항상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좀 성실하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는 내신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준비를 대충 하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수능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고3이 안 됐기 때문에 고3 때 가서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 제자 중에서 모의고사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1등급과 3등급이 왔다 갔다. 본인 컨디션 좋고 기분 좋으면 5,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간중간에 3등급이 나오는 이런 성적을 보여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과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수능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채점이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수능을 너무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러 왔냐? 그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고려대학교 공대 논술 시험이 있는데 제가 받은 이 가채점으로 고대 공대 정시로 못 가나요? 정시로 갈 수 있다면 고대 공대 논술 보러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가채점 결과가 수능 전체에서 한 2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네 성적이 진짜라면 너는 그냥 서울권의 웬만한 의대를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 고대 공대를 그 수시로 안 가도 될 것 같다. 가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 친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가 늘 성적이 왔다 갔다 해서 수능 이전에 보는 연대 논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하고 격려해줬죠. 너는 떨어질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연대 공대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담임을 10여 년 이상 하면서 연대 공대에 합격하면서 그런 슬픈 표정으로 연대에 입학한 학생은 처음 봤는데, 그 친구가 결국 만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수한 결과는 연대 공대 갈 성적도 안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평상시에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을 때
입시의 만족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볼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대략 배치표를 만들어 보면 국영수 탐 그러니까 문과니까 4겠죠. 국영수사 4개 영역이 모두 1등급 나온 학생들은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백분위로는 한 97% 이상. 그리고 2등급, 올 2등급권, 그다음에 3등급권, 그다음에 이제 4등급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만만치 않죠. 예, 3등급이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3등급이라도 현재 인구 구성으로 따지면은 서울의 가장 끝자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과 쪽 보겠습니다. 이과 쪽은 1등급 대,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보시면서 이런 거 붙여 놓으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겠죠. 예. 그럼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지금 이제 배치표를 봤다면 그 배치표에 맞춰서 이제 원서를 써야 됩니다. 6장을 쓰는데 이 6장을 쓸 때는 고르게 쓰는 게 좋아요. 상향도 써주고 적정도 써주고 안정도 써주고 상향만 6개 써도 안 되고 안정만 6개 써도 안 되는 거죠. 상향만 6개 썼을 때 만약에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숱이 다 떨어졌을 때, 숱이 6개 다 떨어질 때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5번째 떨어질 때예요. 5번째 떨어진 다음에 6번째 합격 확인할 때 정말 눈물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정만 6개 써가지고 다 붙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어디를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좀 올려서 한두 개 써볼 걸. 몇 개 떨어져도 어차피 붙는 대학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르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꼭 쓰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상향을 5개 쓰고 안정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안정을 한 5개 쓰고 상향 하나 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고르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그럼 그 고르게라는 기준은 뭐냐? 우선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하고 그리고 비교과나 내신 성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최대 합격 가능할 만한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상향은 하나 무조건 쓰라고 그랬어. 근데 현재 내신 성적 일반고 내신 성적 3, 4등급 학생이 상향은 하나 무조건 써야 되고 원서 쓰고 난 다음에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와서 명절 때 친척이 물어볼지 모르니 서울대를 하나 써놔야지.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죠. 뭐 의미 있을 수도 있죠. 친척들이 물어볼 때 어디 썼니? 서울대요. 이렇게 쓰면 친척들의 입을 한 방에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시에서도 이제 2, 3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수시의 6번째 카드가 정시의 첫 번째 카드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에서 잘 선택해서 골라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이제 그 전형 중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1학년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1학년들은 지금 대학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 1학년부터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대학들이 아직 발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2학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학년은 이제 고려대학교가 그동안 학교 추천 1, 2로 나눠졌던 것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뽑으면서 서류와 교과를 동시에 반영하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이런 방식이고 학교마다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서울권 대학들을 보시면 수능 최저가 광운대를 제외하고 다 존재하게 되죠. 수능 최저의 수준은 한 2등급 2개 내지는 2등급 3개, 3등급 2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성신여대 마찬가지고 세종대가 수능 최저가 없네요. 숙명여대, 숭실대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돼서 없고요. 중앙대학이 학교장 추천은 없는데 일반 교과는 존재하고요. 외대가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부활해서 생겼고요. 한양대 없었고요. 그다음에 홍익대 정도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양대가 매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양대의 교과 전형의 합격선을 보면은 보통
1.1 뭐 이렇게 커트라인이 1.111이 떨어지고 1.1210이 붙고 뭐 이런 수준으로 합격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이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한 0.5등급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자료인데요. 이것은 광운대학교의 결과입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광운대학교는 2개 영역 합 6이라고 하는 3등급 2개를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 2018년도엔 폐지가 됐는데 합격선이 이렇게 2017년도에 수능 최저 적용했을 때 2.3 정도 등급으로 나왔지만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1.8로 올라갔어요. 예, 한 0.5등급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통과되느냐,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신 성적의 0.5에서 1등급의 상승 하강 효과가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이제 이렇게 표로 나눠보면요. 요거는 모의고사고, 요건 수능이고, 요거는 내신입니다. 내신을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인서울 중위권의 평균값이 한 2점대 중반 정도가 되겠고요.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한 3점대 후반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선들은 뭐 다양하긴 하지만 이 수능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합격선들이 한 1에서 2.5 또 2.5에서 3.78 정도 선에서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방의 국립대학교, 특히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학과마다 수능 최저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니까 그것은 잘 나중에 살피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1학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상위권 대학은 1학년의 경우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위권 대학은 뭔가 보완책이 나올 거고요. 하위권 대학은 그래도 뭐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한 판에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지금 보는 도표입니다.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요. A 학생은 지금 올 1등급이죠. 그 다음 B 학생은 2등급이 2개나 있네요. A와 B, 어느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까요? A죠. 일단은 A가 우수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과 전형에서는 A가 무조건 우수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대학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과거에는 학생들의 키, 몸무게 정보도 대학으로 갔고요. 예,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는 학부모님들의 생년월일 기록까지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예, 그 덕분에 평가하는 분들이 평가하다가 학부모님들의 나이차 같은 걸 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님은 도둑이시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일부 개인 정보들은 빠졌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이겁니다. 원점수입니다. 이걸 되게 간과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원점수 정보를 대학에서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럼 이제 봅시다. 왜 중요한가? A와 B 학생 보니까 A 학생은 1등급은 1등급인데 지금 90점이 넘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80점대 후반 정도에서 1등급이 나온 거고 B 학생의 경우는 1등급은 거의 틀리지 않고 100점 이렇게 1등급이고 2등급은 1등급과 큰 차이가 없는 2등급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원점수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지금 A와 B 학생 이제 누가 더 우수한가요? B 학생이 우수한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의식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등급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 외에 이 학생의 평가들을 통해서 학생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A 학생은 교과 전형을 쓰는 게 유리한 거고요. 예, B 학생은 학생부 종합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두 학교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학교 학생은 영어가 88점인데 1등급이고요. 아래에 있는 학생은 99점인데도 불구하고 4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학생은 1등급, 88, 84인데 모두 1등급, 5월 1등급이고 아래에 있는 학생은 4등급, 4.5등급이니까 영어 4.5등급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를
A가 잘한다, 위에 있는 학생과 아래에 있는 학생에서 위에 있는 학생이 영어를 아래에 있는 학생보다 잘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점수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원점수만 가지고 또 무조건 결정한다면 아마 모든 고등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낼 겁니다. 그렇죠? 또 역시 대학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겠죠? 그래서 또 하나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평균점하고 평균점수는 뒤에 나와 있는 편차 정보예요. 편차 다 아시죠? 편차 우리 그 확률과 통계에서 평균 배울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1반과 2반 학생들의 평균 키를 재는데 두 반 학생들이 같았다. 그렇지만 1반 학생들은 아주 큰 학생과 아주 작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반 학생들은 평균에 비슷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시험을 그 이해를 시작하는데 그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이 극명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투박하게 뭐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대략 우리가 투박하게 본다 하더라도 25점 정도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권이 25 위에 있고 하위권이 25 아래에 있는 거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이 50점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투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점은 우리가 시험 볼 때 한 문제 틀리면은 2점에서 3점이 감점이 된다는 얘기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때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에 비해서 무려 20문제 가까이 틀린다는 얘기죠. 시험지 20문제 정도 틀리면은 앞뒤가 다 빗금으로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학급 교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실은 어떤 교실일까? 이 과목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고 있을 거다라는 게 일단 예상이 되죠. 예, 거기다가 특히 요즘에는 수행평가가 20점, 30점 수행평가로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데 50점 정도가 깎인다는 얘기는 정말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동시에 만약에 본인의 원점수라도 높으면 다행인데 본인의 원점수가 불과 84점밖에 안 된다면 어떤 겁니까? 다 자고 있고 한두 명 깨어 있는데 얘도 그렇게 확실하게 깨어 있지 않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아래에 있는 학교는 보니까 평균도 높고 편차가 3.8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7.8점 차야. 한 3문제를 맞췄더니 상위권에 가서 앉아있는데 중간고사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실수해가지고 3문제 틀리니까 갑자기 꼴찌가 돼버린 학교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되지 않은 이상 이 학교는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학교.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다 자고 있는 학교에서 팀이하게 일어나 있는 한두 명의 그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지 아니면 비록 수치적으로는 낮게 나왔지만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학생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해줘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냐. 다 같이 학교 공부, 학교 수업 시간에 깨어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에서 좀 더 나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월요일 날 당장 학교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은 옆에 자고 있는 애를 깨우셔야 됩니다. 네가 잠으로써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내신이 높을 거야. 교과 전형 쓴다면 가능합니다. 높을 거야. 거기에 만족한다면 하시는 거고 그런데 학생부 종합까지 생각한다면 네가 잠으로써 나의 발목을 잡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학생부 종합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향성,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고민도 뭐 대학에서 가이드북도 나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출발점 너무 대학에서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맞추지 마세요. 예, 그냥 내가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볼 때 나는 이 과목이 좋아. 그 과목 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기자가 되려면 어느 학과를 많이 가죠? 신문방송학과를 많이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신문 중에서는 경제 기자가 있어요. 경제지.
경제 기자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오는 게 낫습니까? 경제학과 나오는 게 낫습니까? 경제학과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나는 기자가 되겠다. 그런데 나는 경제 전문 기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회와 관련된 또는 언어와 매체 이런 과목들만 집중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경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의 또는 직업의 어떤 기준을 잡고서 대학이 이런 것들을 좋아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자신의 꿈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이걸 갖다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자기 꿈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대학 입시와 진로 진학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펴서 선택 과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진학에 맞춰서 특정 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 학과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일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것은 아주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높은 수준은 자기 스스로가 방향성을 정해서 선택 과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자소서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4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가운데 이제 학업 역량은 대체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신 성적이 올라가면 학업 역량이 좋은 거 아니냐 또는 내신 성적이 1등급, 2등급이 많으면 학업 역량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학업 역량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대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상식적 범위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학년 때 공통과정이었다가 2학년 때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는 학생은 수학과학을 자신 있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체로 우수 집단들이 선택한 과목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노력을 해도 나와 같은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나의 내신이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문과 계통의 과목을 선택한다. 근데 만약에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특히 내신 성적이 거의 필요 없고 수능 성적이 거의 필요 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실용음악과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할 때 과학 과목을 선택하겠습니까? 사회 과목을 선택하겠습니까? 사회 과목 쪽을 많이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소위 지금까지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문과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럼 문과 쪽에는 어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과 쪽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과 예체능을 가고 싶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과 쪽은 순수하게 이과 쪽을 가겠다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문과 쪽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과에서는 나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노력한 것은 없는데 성적이 희한하게 올라가는 구조가 나와요. 반대로 이과에서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씩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등급 나왔던 1학년 때 1등급 나왔던 학생이 2학년 때 가서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1학년 때 4등급, 5등급 했던 학생이 2학년부터 1, 2등급으로 올라갔다거나 하면 그거는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인데 1.5등급이 1.7등급이 됐다거나 2등급이 1.8등급이 됐다거나 또는 2등급이 2.5등급이 됐다거나 이런 근소한 차이는 학업 역량으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내는 부분은 일단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원점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준이 뭐냐면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학을 따라올 수 있나라는 걸 대학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평균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은 1에서 2등급 사이. 이 친구가 3등급이야. 3등급이긴 한데 우리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은 좀 잘 봐. 그러면 우리 대학에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떨어지면 이건 또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우리 대학에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게 학업 역량이고요. 전공 적합성. 이건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물리 성적이 좋다면 다른 과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특히 인문계 쪽 과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물리, 화학 이런 과목이 좋다면은 대학에서 그 학생을 높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계열 적합성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를 가르치다 보면은 독립협회가 했던 만민공동회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만민공동회인데 정말 10,000명이 모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저도 생각 없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수업을 했지만 처음 그런 질문 받았어요. 만민공동회가 10,000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그걸 왜 물어봤을까 보니까 그 반이 이과반이었어요. 이 학생은 이과, 과학과 수학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런 수치적인 기준이 중요한 학생이 된 거죠. 그것은 결국 학교에서 문이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계열에 맞는 학습을 해온 학생이고 그렇게 훈련이 잘 된 학생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을까? 만민공동회 이과 학생이라면 어떤 질문과 고민을 해야 될까? 정말 10,000명일까? 10,000명이 한 장소에 모이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까? 10,000명이 다 모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 10,000명이 해체하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문학적인 학생이 있고 사회과학적인 학생이 있거든요. 문학적인 학생은 만민공동에 많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회과학적인 학생은 저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은 어떤 계열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학생들이 이 계열 적합성에 맞는 학생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다가 잘 녹여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이수 현황 같은 거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문과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수 과목을 가지고 따질 만한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과 쪽에서는 최근에 물리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물리 2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서도 많이 평가하니까 참고하셔서 3학년 때 2학년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과목 선택에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부분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게 부각되는 점수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마다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대학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은 반영하지 않지만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반영을 해요. 가톨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내신 성적이 3.5등급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3.5등급 언저리의 학생들 중에서 3.5등급을 가지고 학업 역량을 무조건 평가하기는 대학 입장에서 부담이 됐던 거죠. 결국 3.5등급을 구성하는 과목들 중에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높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대학 안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높게 보는 전형과 학업 역량을 높게 보는 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대 역시 학업 역량보다는 나머지 숙명여대는 발전 가능성에서 이거는 이제 반장, 부반장 했던 아니면 학교 다양한 활동의 경험들인데 그런 것보다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중심을 숭실대 역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영하고요. 중앙대는 이제 대학의 독자적인 평가 요소를 하나씩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한양대는 지금 학업 역량하고 인성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이 잘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고르게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원서를 쓸 때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죠. 자기소개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두 번째가 교내활동, 세 번째가 인성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소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합격 자소서 해가지고 마치 합격 자소서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영화 기생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기생충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기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합격 자소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는 존재하겠죠. 하지만 자소서 자체만으로 합격 여부가 갈리진 않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교육청의 학교에서 어떤 대표가 돼서 교육청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자소서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안에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교육청 이런 활동에 참여하였음이라는 한 줄이 있으면 자소서에 써도 됩니다. 반대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면 자소서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쓴다 해도 대학이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합격 자소서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생활기록부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야만 합격 자소서로 이어지는 거지 자소서 하나만 딸랑 그거 가지고 합격 자소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소서를 잘 쓰려면은 이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이제 학생들은 그 생기부를 갖다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생기부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선생님이 나의 세특을 어떻게 써줬나 이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럴 때 학생들의 기준이 있죠. 세특 잘 써준다는 기준이 뭐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많이 몇 줄 썼나 또는 이제 칭찬이 얼마인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보시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세특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시상을 PT로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큰 박수를 받았대요. 먼저 하나씩 끊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PPT로 만들었다는 것. 만약에 대학이 이 한 줄을 읽으면 궁금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을까?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건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자소서에다가 이 부분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던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봤던 이런 부분들을 학습으로 써서 1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궁금하냐? 발표. 어떻게 발표했을까? 제가 발표 수업을 시켜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뉴스 앵커처럼 상황극을 꾸며서 어떤 학생들은 쇼 호스트처럼 상황극을 꾸면서 발표. 요즘에 발표 너무 재밌게 다양하게 해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세특에 써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써주셨더라도 이 하나의 발표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자소서에다가 이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대학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가장 필요 없는 정보 뭘까요? 바로 큰 박수. 예. 큰 박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대학 입장에서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팩트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팩트가 나올 수 있도록 생기부가 나오는 게 좋고 이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들을 학습한 경험으로 쓴다면 1번에 근데 내가 발표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와, 이 분야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전공을 바꿔야겠어 하면서 이 발표가 나의 인생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2번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소서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나라 이야기를 갑자기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생기부에서 대학이 궁금해할 만한 또는 내가 정말 의미 있게 해봤던 이런 활동들과 거기서 생겼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고민과 또는 인생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소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격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에 대한 이제 독자적인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렇게 진로 계획이나 뭐 준비 노력, 동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독자적 문항이 아주 재밌어요. 고려대학교 한번 답해 보세요. 고려대학교를 내가 썼다. 자소서 4번을 써야 된다. 질문이 고려대학이 학생을 선발해야 될 이유를 쓰시오예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이 선택해야 될 이유는 다 자기가 설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고려대학은 이런 대학이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졌고 따라서 고려대학이 나 같은 학생을 뽑는다면 정말 잘 뽑은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근데 그 정답의 설정은 내가 하는 거고 그 정답의 설득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서울대학교 마찬가지죠. 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 중에 3권을 선택해서 하는데 이것은 역시 대학이 내가 이 책을 선택해서 자소서를 써주면 대학이 좋아하겠거니 이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나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본인에게 영향을 끼친 컨텐츠 뭐 만화를 쓰면 떨어지고 영화를 쓰면 붙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볼 때 이건 나한테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스스로 설정. 그 중에 최고는 카이스트.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예.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이게 생각 있는 뭐 이들 대학을 꼭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대학에 생각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대학들은 미래 인재상을 지금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생을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뭐 이런 임원 경력이 있으면 좋으냐 많이 얘기하는데 임원 경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학급 회장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통솔하면서 자기가 답답했던 부분도 있고 잘했던 부분도 있고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면 자소서에 녹여내 쓸 수 있고 면접이나 이런 데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냥 차렷 경례만 1년 12달 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독서 얼마나 해야 될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독서는 일단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안 하는 케이스는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어려운 책을 쓰려고 그래요. 어려운 책을 독서를 해가지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책에 대한 흥미가 없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를 또 이제 기피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책을 갖다가 잔뜩 빌려만 놓고 안 읽는 경우가 있죠. 예. 오히려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데 연체하는 학생들 중에서 책을 읽는 학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을 빌려서 연체하는 학생들은 읽고 갖다 줘야지 해서 그게 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결국 딱딱하고 또는 흥미가 없는 책을 쌓아놓고 언젠간 읽어야지라고 하는 당위성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좀 더 책을 좀 쉽게 내가 즐거울 만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읽어놓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책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많아야 2-3권 정도만 끼워 맞추면 됩니다. 구색만 맞추면 되고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독서에 흥미를 붙여나가는 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과제 연구 반드시 해야 되나요? 과제 연구하다가 느낀 점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1학년은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해야 되나요? 제가 본 학생 중에서 최대 봉사 많이 한 학생은 600시간 학생을 봤어요. 600시간 했는데 10년 전에 모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연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학교는 시골의 한 학생을 선발했는데 이 학생이 자기 집에서 사회복지관까지 2시간 정도 가야만 사회복지관이 나온다. 그래서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서 이 학생의 봉사가 진정 어린 봉사라고 느꼈다.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성적이 좀 낮았지만 우리는 이 학생을 선발했다라고 선생님들 앞에 막 얘기를 했거든요. 자랑스럽게. 요즘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즘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서 왕복 4시간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했다. 왜 그랬을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요즘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600시간 한 학생, 600시간만큼 공부를 못한 거잖아요. 내신이 8등급.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에 집착하지 마세요.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범대나 교대나 이런 데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멘토링 해주겠다, 과외 같은 거 해주겠다는 봉사를 요청을 해요. 복지관 가가지고 이 동네에 어려운 학생 있으면 연결해달라고 하는데 복지관 입장에서 실제 들은 얘기예요. 생각보다 지역에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겠다는 아이들은 많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한 명의 초등학생이 여러 고등학생들을 시간에 맞춰서 만나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봉사는 누가 누구에게 봉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냥 한 달에 2시간, 3시간 정도만 잡아주시면 1년이면은 개인 봉사를 10시간 넘게 할 수 있잖아요. 20시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5학기에 한 80시간 정도 나와요. 그 정도면 딱 좋아요. 80에서 100시간 사이면은 좋고 60시간만 넘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자기주도적으로 봉사하기를 바라겠고요.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 이것 때문에 그 동아리 활동들이 한편으로는 활성화되고 한편으로는 위축되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부를 했어요. 대학에서는 걔를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뽑아야죠. 걔가 축구부를 했다고 동아리 왜 너는 공부하는 동아리 안 하고 왜 축구부 했어? 이렇게 해서 걔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축구부 했는데 내신도 뭐 안 좋고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그냥 축구 더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하도 뭐 수시 정시 뭐 수시에 문제가 많다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께서 서울대학의 봉사 시간과 동아리 시간들을 막 서울대 합격생들을 쭉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봉사는 120시간에서 점점 늘어서 뭐 140시간까지 오고 있고 교내상은 한 30개까지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사례들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이런 거 일반고 학생이고 내신 성적 요 정도고 모의고사 요 정도고 생기부 양은 17페이지면은 보통 학생부 종합 쓰는 요 정도 성적의 학생들은 2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평균적인 수치보다 좀 적습니다. 근태도 요 정도고 그다음에 수상 현황도 대외 수상이 한 8개 정도밖에 없고요. 아까 30개였잖아요. 그다음에 선출된 임원 경력도 없고 그저 뭐 자기가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서 학급 부장 한 번, 2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요즘에 신문도 많이 종이 신문도 많이 안 보는데 신문 스크랩반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 활동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평범한, 그러니까 동아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과거 CA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다만 이제 자율 동아리만 활동 2개를 1학년 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국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독서를 보면은 아주 냉정해요. 1학년 때 11권, 2학년 때 13권, 3학년 때 1권. 봉사는 더 냉정해요. 34시간, 25시간, 1시간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이 성적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은 이렇게 붙었어요. 네. 전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더 빵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 볼게요. 일반고 학생인데요. 이 정도 성적입니다. 다만 이 친구 3학년 1학기에 물리 2과목 1등급이라서 이게 아주 점수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그냥 뭐 평범합니다. 아마 정시로 갔으면은 수도권도 어려울 것 같아요. 천안 정도에서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수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수상은 많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 경력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전자 자판 만드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동아리를 했고, 독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평범한 편이었고, 봉사 역시 평범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 학생은 여기에 붙었습니다. 예,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앞서 앞에 있는 학생처럼 서강대나 뭐 서울대나 이런 대학을 썼으면 떨어졌겠죠. 하지만 이제 이 친구는 대학을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춰서 쓴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들 대학에서도 평균 합격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전공적 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아주 잘 받았던 게 결정적으로 큰 힘이 됐던 거고, 이 대회 수상도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급에 쓴 학생들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이 정도 급에서는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에서 역시 눈높이 조절을 잘해주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렇게 막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만큼 어마어마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이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 확인을 위해서는 얼굴을 보고 하는 면접이 있는데요. 이 면접은 딱 3가지로 나눠져요. 면접을 원래 잘하는 학생, 연습시키면 잘하는 학생, 시켜도 안 되는 학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시켜도 안 되는 학생은 면접 없이 뽑는 대학 많이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까지는 단국대도 그렇고 한양대 이런 대학들은 서류가 없이 면접 없이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 평가만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니까
면접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본 학생이 서류가 높은 학생을 면접과 서류가 50대 50으로 반영될 때 역전하는 현상을 보여줄 만큼 면접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너무 못하는 학생은 면접 전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 못하는 학생들은 별 일을 다 제가 봤어요. 모의 면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뭐 들고 있는 볼펜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하다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왔니? 우리 학교에 어떻게 왔니? 그럼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런 소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어서 오게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그러면 바로 휴지 찾아서 운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남녀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물론 남학생들 중에서도 면접 잘하는 친구 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면접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면접을 잘하긴 잘하는데 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자기가 분명히 안 한 활동인데 딱 질문을 하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말로 돌려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남학생들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한 활동인데 첫 번째 물어보면 의심, 두 번째 물어보면 또 한 번 의심, 세 번째 물어보면 아, 이 친구 안 했구나라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면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좀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면접 끝나고 제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느끼한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이 있어요. 심층 면접은 문제풀이 면접이죠. 문제풀이. 그래서 논술형의 제시문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문제를 아예 줘요. 그래서 말로 푸는 방식이 심층 면접이고, 그다음에 일반 면접은 이제 서류평가 면접인데 생기부나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면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 그러면 심층 면접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심층 면접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 면접은 각자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얼마 전에 어떤 대학에서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사회문화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뭐 공정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거기서 파생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생기부에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준 아주 짧은 뭐 칭찬, 뭐 우리 이 학생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장을 보는 학생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학생은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학생 끝장을 본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학생 어떤 이런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많지 않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여기에 뭐 기껏해야 뭐 저기 하나 있겠죠. 요 간호 잘못된 겁니다. 서울대 간호 이거 잘못된 거고 서울대 간호는 이제 요쪽. 그래서 고대, 부산대, 이대, 서울대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합격선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거 잘못 보고서 학생부 종합전형 오해하는 잘못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격선이 3등급으로 발표가 돼요. 그래서 3등급 학생이 이 대학에 내가 지원해야지 라고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 대학의 합격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합격자거든요. 1등급 대에 합격자가 몰려 있고 3, 4, 5등급 대에 합격자가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대학이 많은 대학들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 대학은 노골적으로 뭘 한 거냐면 일반고에서는 1등급 대 학생을 뽑은 거고 여기는 자사특목고 학생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3등급 학생들이 속은 거죠. 얘들이 평균을 발표하니까 1등급과 4등급 합쳐서 우리는 평균 3등급 발표했는데 일반고 3등급 애들이 그럼 나도 하고 딱 들어갔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 추천 전형은 20대 1의 경쟁률인데 합격자 평균이 3.1등급이고 학교 추천 전형은 7대 1의 경쟁률밖에 안 되는데 합격자 평균이 1.8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자기 추천 전형에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쓰고 많이 붙는다?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쓰고 많이 붙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붙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좀 내막들을 보고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격률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학종 실패 공통점, 석차 등급만 좋은 경우 안 되겠고요. 활동만 많고 학업 역량 확인 어려운 경우,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 특히 이과에서는 생명과학과가 준비된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여학생 이과 학생들이 그 과학의 물리나 지구과학보다는 이제 생명 쪽에 좀 많이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레온 르네상스 전형 작년에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이었는데 생명과학과만 4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들이 많은 학과를 잘못 지원하게 되면은 나도 우수하지만 나보다 좀 더 나은 우수한 학생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거고요.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 1000자 정도 채워야 되는데 300자 채웠다. 그건 정말 성의 없는 거고요. 부실한 면접 때문에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1단계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공에 대한 공부들을 좀 미리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 그 원예학과를 지원하면서 자소서에다가 이제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그런 것들을 읽고 자기가 이 맹그로브 숲 가지고 나중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해서 1단계 통과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면접한 교수 중에서 맹그로브 숲에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꼬치꼬치 캐물었던 거죠. 결국 상당한 낭패를 겪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시 전형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적극적인 학교 활동에 참여하시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써주느냐 안 써주냐는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지도하시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계속해서 연수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학생들은 일단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적인 수능 준비. 수능으로 한두 개 틀려가지고 정시로 간다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은 갈 곳도 많고, 그다음에 수능이 잘 나오면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전략적인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예, 논술 전형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네요. 그렇죠? 이날 하루에 2만 명이 논술을 보러 왔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많은 학생들 중에 붙는 학생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예, 5% 합격률. 예, 굉장히 낮은 그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논술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논술에는. 논술은 주로 이제 서울권 대학과 지역의 지방 국립대학에서 선출하는데요. 논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변별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우리 가이드북이 있어요.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곳에서 책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채점 기준 같은 게 다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논술을 하느냐?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의 경우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내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대학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는 현재 통과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학교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은 좀 나는 원래 소극적이고 이래서 잘 못했다. 그래서 비교과는 좀 부실하고 생기부는 부실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통과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번 2학년은 겨울방학부터 논술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없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는 언제 준비하는 거냐?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도 없고 수능 최저도 자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3학년 1학기까지 일단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되 3학년 1학기 말쯤까지 됐을 때 그때도 나에게 지금 다른 어떤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3학년 6월이나 7월부터 논술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쪽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 특히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정도 수준의 서울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은 한 3학년 1학기 말쯤 돼서 논술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 준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 추천하냐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논술을 통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합격하는 사례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논술을 준비할 때 그 마음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수를 한다면 그런 마음이면 성적이 오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논술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논술을 살살 준비하기 시작하시고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내년 한 6, 7월쯤에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최저 통과자와 통과 안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56대 1인데 수능 통과자만 따지니까 실질 경쟁률이 15.8대 1로 확 줄어요. 근데 지금 2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최저 통과자가 더 주니까 실제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경쟁률이 문과에서는 10대 1, 이과에서는 아마 6, 7대 1로 뚝 떨어져서 논술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EBS에서 들어오셔도 그 정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빙고 게임 하는데요. 우리 이거 빙고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웹툰은 누가 만든 거야? 뭐 이러면서 웹툰 만든 사람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보는 학생들이 있죠. 예, 이러면 곤란하겠죠. 저 시험 앞두고 엎드려 공부해 볼까? 다음 날 아침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무조건 정각이 돼야만 시작한다. 예, 그런 학생들이 있죠. 예,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거 빙고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안 만들어지게 조심하시고요. 예. 크로노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간의 신인데요. 이 신의 특징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시간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팩트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성적이 오를 거야라는 가설보다는 얼마큼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석차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습 경험을 했는지 또 자기 주도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전형 또 맞는 대학들을 잘 찾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학정보센터는 가장 큰 이제 일이 맞춤형 1:1 상담 활동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울산 진학정보센터로 찾아오셔서 1:1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뭐 1학년, 2학년, 어느 학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학생도 되고요. 뭐 초등학생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진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를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 그 다음에 또 매년 4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학사정관을 모셔가지고 토크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 박람회도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또 맞춰가지고 대학 입시 설명회도 시기별로, 그다음 대상별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 수시 그리고 정시 상담의 날도 8월, 12월에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도 시기별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진학 자료도 개발해서 각 학교로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저희 울산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을 구축하게 됩니다. 모바일 버전을 구축해서 이제 PC가 아니더라도 저희 울산 진학정보센터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일단 구축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 울산 진학정보센터는 지금 이 대강당 바로 위에 1층입니다.
교육정보드림이라고 하는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울산 진학정보센터가 있다는 거 아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에 울산 진학정보센터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울산 진학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왼쪽 상단에 방문 상담 예약 요걸 특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입 방문 상담, 고입 방문 상담이 이제 뜨게 됩니다. 여기에 예약 가능한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까지도 이렇게 다 있거든요. 다 차게 되면 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담 완료가 뜨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예약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저 운영은 월, 화, 목, 토 이렇게 일주일에 나흘 운영을 합니다. 주중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세 타임 운영하고요. 토요일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진학정보센터 말고도 대교협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화 상담은 1600-1615로 이렇게 이제 전화를 거시면 전국의 대입 상담 교사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담도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 하시고 대입 정보 포털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담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을 입력하시면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전부 이렇게 답변이 달려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울산 진학정보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대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